안녕하세요. 이렇다 14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프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개념 전문가 찬희쌤도 함께. 네, 찬희쌤입니다. 네. 아, 오늘 날씨가 완연한 가을이죠. 예, 확 달라진 것. 이럴 때 노래 나오잖아요. 뭐라고?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우체국 뭐야? 누구 노래죠, 그게? 윤도현. 윤도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선생님 찬송가 같아요. 일부러 다양한 버전으로 불러봤어요. 아, 진짜. 아유, 노래 워낙 잘하시는데 가끔 이러시더라고.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두 가지 기분 좋은 일 때문에 오늘 쇼핑을 좀 했습니다. 아, 쇼핑. 네, 일단 첫 번째 좋은 소식은요. 선거제도 개혁안이 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과를 했고 네. 이제 법사위 90일 지나면 전체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내년 총선에는 새롭게 바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네.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투표를 해서 의석 배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네. 물론 우리 청취자분들은 계속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에요. 네, 그냥 준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 배분의 원칙을 연동형으로 개념이 바뀐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개념이 바뀌고 나서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완전한 연동형으로 나아가면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의 변화, 어떤 정치 개혁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부분 이제 첫 번째 좋은 소식이 하나였고요. 그 준연동형 네. 비례대표제 그거 네, 좀 네. 더 알고 싶으시면 김찬희 TV 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네, 이 나옵니다. 깨알 같은 자랑. 네. 근데 네. 우리 넘어가기 전에 싹 얘기하고 와야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 수도 꽤 되고요, 악플도 꽤 됩니다. 네. 근데 그 악플에 선생님이 막 속상해가지고 막 되게 막 검색해보고 좋아요와 싫어요가 개수가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좋아요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스타도 아닌 주제에 네. 너무 이렇게 댓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네. 예 제가 좀 위로를 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렇죠. 여하튼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예, 정치개혁 특위 소식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드디어 제가 이렇다 진행을 하면서 진행비를 받게 됐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오. 네, 오. 이렇게 얘기하면 욕 먹을 텐데 이때까지 안 줬어? 그러네요. 네. 예, 그동안 자원봉사였고요. 예. 그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진행비를 오늘 싹싹 긁어가지고 네. 예 친구와 쇼핑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쇼핑이 뭐냐면 이제 바지와 웃옷을 사고 요거군요. 이제 어떻게 되나 봐요. 예. 진행비가. 진행비가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프로님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 진행비로 옷을 한 벌 사고도 남을 정도는 됐습니다. 네네. 그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만세! 예, 오후 만세! 그래서 오늘 예, 시작을 하고요. 네. 지금 간혹 마이크는 꺼져 있지만 네. 예, 웃음소리가 들릴 네. 겁니다. 네.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네. 우리 오늘 같이 자리를 오늘 하셨습니다. 깍두기가 있군요. 예, 네, 깍두기.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 소리로 들리나요? 그 이 청취자분은 특이하게 이렇다 방송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습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도입만 듣습니다. 보인만 들으면 예. 결론을 다 알아. 그러니까 결론을 아. 아는지 모르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마무리. 그러니까 이 중간을 안 들어요. 근데 시작 듣다가 재밌을 것 같으면 계속 듣고 재미없을 것 같으면 안 듣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트로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론보다는 감이 강하신 분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군 그리고 그냥 꺼버려요. 그리고 다른 걸 들어요. 다른 걸. 다른 거. 참. DJ TV. 다른 팟캐스트. 예, 다른 팟캐를 듣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괘씸한 청취자이긴 네, 하나 그래도 우리 이렇다를 늘 나가라 응원하기. 김찬희 TV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이번에는 처음인데요. 네. 청취자분이 요청하신 주제입니다. 이게 모조. 뭐죠? 라는 아이디명을 쓰는 네. 청취자분께서 네, 네. 요청하신 건데요. 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MMT라고 흔히 말하는데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것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네. 지금 미국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샌더스 후보가 네.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녹색 뉴딜로 인기몰이를 하는 남미 계열의 여자 의원이 한 사람이 있죠. AOC라고 하죠. 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네. 하원 의원 등이 이제 이 현대 화폐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젊은 여성 후보 네. 그때 이제 민주당 예, 예. 그 예비 선거했을 때 네.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렇죠. 미국 역사상 최연소 의원입니다. 최연소 여성 의원.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최근 그 샌더스 의원이 2020년에도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아하. 또 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이론이 다시 또 논쟁의 쟁점이 됐는데요. 폴 크루그만 유명한 경제학자죠. 네. 레리 서머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유명 저널에 유명 신문에 네. 현대화폐 이론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죠. 그리고 뭐 워싱턴 포스트지나 뭐 뉴욕타임즈 이런데요. 예. 오늘 청취자분이 요청한 주제를 이렇게 유프로님이 직접 연구하시고 준비하신 걸로 방송을 하니까 라디오 방송 같아요. 진짜. 예, 예. 왠지 흥미로운데요. 아무리 잊은 그대에게. 예. 네. 뭐 이렇게 신청곡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진짜. 뭐 네. 6월에 네네. 추억의 뭐 음악 앨범 뭐 이거 네. 영화 뭐 네네네. 그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네. 이렇다 청취자분들이 현대화폐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저 전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뭐 현대 화폐 이론 용어로 MMT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약자죠? 타임 아주 쌤? 쉽습니다. 예. 예. 현대, 네. 모던, 예. 예. 화폐, 음. 모노터리, 네. 머니의 형용사죠. 모노터리. 네네. 이론, 시어리, 끝. MMT. 네. 뭐지? 현대, 화폐, 이론. 이 네. 싱거운 기분은 네, 뭐지? 네, 아쉽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하시니까 예, 영어 약자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싱거운데 네, 싱겁죠. 네, 아쉽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대화폐 이론은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막 찍는다. 네. 예, 돈- 아닌가요? 그게 네. 핵심이죠. 쉽게 말하는 그런 핵심인데 주류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은 정부 지출은 세수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에게도 진리로 받아들여져 있거든요. 세수 한도 내에서만 지출하는 근데 그렇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당연한 저- 생각이 저- 드는데. 예정 재정이라고 하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정부가 수입, 이제 세수를 넘어서 돈을 지출하게 되면 가게나 기업과 같은 민간 부분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파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 같은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대화폐 이론은 법정 통화가 존재하고 통화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 아하. 오히려 정부 지출의 축소는 민간 부분의 적자를 키우고 그래서 정부의 할 일은 재정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돈을 찍어내서라도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네.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찍어서라도 완전 고용을 실현한다. 설명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앞뒤가 네. 앞에는 약간 위험한 것 같고 불안한데 뒤에 또 완전 고용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또 왠지 좋은 목표는 이론 아주 좋은 것 좋은 이론 보이죠. 같기도 하고. 아마 청취자분들이 딱 이렇게 좀 우리가 단순하셔서 설명했는데 네. 이 얘기를 좀 들으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 과연 그래도 될까? 그러니까요. 저도 걱정인데요. 돈을 찍어서 재정 적자를 충당하면 예.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우리 많이 쓰는 말 있잖아.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 아니냐. 베네수엘라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 뭐 나오면 베네수엘라야. 씨. 이제 뭐- 어쨌건 저도 좀 불안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돈을 막 찍어서 써도 된다. 이런 말은 이거 뭐 요술방망이처럼 뭐 알라딘이지 뭐 알라딘.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요술방망이를 두들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대화폐 이론은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아주 체계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대화폐 이론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화폐 이론을 이해하려면 우선 화폐, 즉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대화폐 이론은 돈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경제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돈은 어떻게 탄생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경제학 교과서 뭐 저도 그거 본지 좀 됐는데요. 부분은 뭐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화폐는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명되었다. 물건과 물건이 교환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근데 조개 네. 껍데기가 처음에 이제 자급자족을 했겠죠. 지가 다 필요한 거 자기가 그러니까, 생산하다가 네. 그다음 이제 교환이 시작되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하고
근데 물물 교환이 성립하려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 제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걸 제가 갖고 있고 이게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어려운 말로 필요의 이중적 일치. 내가 필요한 것과 제가 네네네. 필요한 것이 동시에 갖고 또 안 필요한 걸 또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동시적인 필요의 이중적 일치가 이게 필요한 건데 근데 만약에 중간에 화폐가 다 개입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일단 자신이 가진 물건을 화폐로 바꾸고 네. 또 그 화폐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면 되니까 필요의 이중적 일치가 어떤 시점에서 딱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경제학 교과서 이전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전혀 기억 안 나거든요. 이과 아닙니까? 이과? 아 저 문과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네. 왜 이러세요? 문과구나. 아니 네. 문과려도 저 네. 워낙 그런 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여하튼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물물 교환, 그러니까 물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발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죠? 그렇죠. 뭐 그래서 누가 발명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럼 어려운 말로 하면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등장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폼나 보이죠? 네. 괜히? 그래서 화폐의 등장 과정, 이 진화적인 등장 과정을 잘 설명한 학자가 맹거라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맹거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필요가 이중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교환에 참가하는데 네. 그때 사람들은 보다 판매성이 덜한 상품을 네네. 판매성이 높은 상품과 교환하려는 그런 식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예. 네. 이때 판매성이란 건 상품의 내구성, 운반성, 분할성 등의 정도 차이에서 규정되는 교환의 용이성을 말하는데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판매성이 덜한 상품을 판매성이 높은 상품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맹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선생님 저 발음 좀 잘해주세요. 맹거. 맹거. 맹구로 들려고 어제 지금 잘못 들었나 우리 싶어서 지금. 맹거나 뭐 맹거란 사람은 MENGER이에요. 네. 이 사람은 네, 네. 정보의 비대칭성하고 지식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맹거에 따르면 네. 모든 개인은 특정 시점에 무엇이 더 판매성이 높은지를 모르죠. 그렇죠. 네, 단지 제한적인 영특한 협상자만이 특정 상품의 시장성을 보다 잘 인지하는데 이게 엔터프리너라는 거죠. 엔터프리너. 기업가. 예, 네, 기업가. 발음을 같은 기업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보다 분별 있는 협상자가 음. 판매성이 높은 상품을 잘 선택하면 네.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영특한 협상자의 행동을 점점 따르게 된다는 거죠. 모방을 한다는 거죠. 모방이고 예, 예. 맹거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돈으로 선택된 게 뭐냐? 금과 은 같은 금속 화폐가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교과서에서는 음. 상품 화폐에서 출발해서 네. 점차적으로 금속 화폐로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유발 하랄이라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엄청 있잖아요. 두껍죠. 예. 예, 호모 사피엔스가 사피엔스였죠. 사피엔스 그렇죠. 예, 예. 사피엔스. 그게 책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화폐는 보리 화폐, 보리쌀? 보리쌀. 아, 야. 거기에 굴비도 들어있나? 아,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였다 그러죠. 정말 정말 맹거 죄송합니다. 아, 오늘 떴습니다 좀. 네. 보리 화폐, 보리만 있습니다. 굴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네. 이 물물 교환을 하다가 네. 가장 교환하기 용이한 상품이 화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금속이 화폐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서는 담배가 화폐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아. 담배가 이 낱개로 딱딱 돼 있고 네. 상품성이 있고 네. 그렇죠. 누구든지 담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네네. 안 피는 사람도 그걸 받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예가 상품 화폐가 진화적으로 네네. 자연스럽게 정장하는 것에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수용소 얘기하니까 80년대 때 감옥 생각나는데 네. 80년대 때 감옥 때는 럼펜이 럼펜이 뭐예요? 런닝과 팬티. 아 럼펜. 럼펜이 화폐야. 그래서 어. 런닝 10장이 담배 몇 가치 이렇게 어.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호. 그래서 럼펜을 받아갖고 했던 기억이 네네. 나네요. 아. 이게 상품 화폐 아닐까? 상품 화폐죠. 상품 화폐죠. 상품 화폐. 예, 예. 근데 지금은 상품 화폐가 아니라 그냥 종이 돈으로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종이가 상품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 그렇죠. 현재 사용되는 돈을 네. 법정 화폐라고 불러요. 이제 상품 화폐도 아니고 금속 네. 화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통 교과서 이론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는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종이로 되어도 통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잘 못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엽전
사용했잖아요. 예, 예. 왜 엽전 끼워갖고. 사용했죠. 왜 동그란 거 동그란 저희 구멍이 동전 안에 있죠. 구멍 있어 그게 네. 줄을 네. 껴가지고 옛다 막 이러면서 네. 던져주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상평통보 같은 거 주로 막걸리 먹다 던지죠. 네네 탁 던지죠. 나도 한번 던져보고 싶었어. 주모 이러면 딱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평통보 같은 경우에는 그 엽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금속 화폐는 아니잖아요. 그게 뭐 금이거나 뭐 은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금화 같은 기금속 아닌데 엽전 같은 게 어떻게 통용이 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10세기 정도에 중국에서는 종이 지폐도 통용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아 10세기예요? 예, 그래서 현대화폐 이론은 돈은 상품에서 지나간 게 아니다. 네. 애초부터 국가 혹은 공동체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국가가 어떤 물건을 이제부터 이걸 돈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의 유통이 자연스럽게 되나? 그냥 자연스럽게 되나요? 그게?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현대화폐 이론에 따르면은 네네. 국가가 어떤 징표, 토큰 같은 걸 하나 만들고 네. 그것을 세금으로 받아주면 네. 그 징표, 토큰이 화폐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알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좀 설명을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좀 네.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국가가 이제 엽전을 만들었어요. 네. 네, 10냥을 주고 시장에 가서 쌀을 한 말 산다. 네. 이렇게 이제 교환 조건이 있다고 볼 때 상해는 이제 이 엽전이 뭐야 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물건도 아니고 뭐 럼펜도 아니고 네네네. 뭐 어디다 쓸 거야. 네네.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태 이제 국가가 딱 나와서 이 엽전으로 국가가 내야 되는 세금으로 납부해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엽전을 받아서 고로 세금 내면 되죠. 그렇죠. 물건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엽전으로 내면 되니까. 그럼 이 엽전이 통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백성들이 한 해 쌀 한 말을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엽전 10냥으로 내도 되고 쌀 한 말로 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아까 상인들이 엽전을 받고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쉽네요. 네, 쉽게 네.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엽전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엽전을 받고 물건을 팔 수가 있겠어요, 예, 상인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현대화폐 이론은 화폐의 기원을 세금에서 찾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국가 성원자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징표라면은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국가 권력이란 금전적 거래 없이도 부채를 발생시키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게 뭐? 금전적 거래가 없이도 제가 부채를 발생시킨다. 그게 뭐예요? 마돈나님한테 네네. 부채가 있다라는 것은 네, 그 이전에 제가 돈을 빌렸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는 제가 국가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도 네. 부채가 생겨요. 세금. 그게 세금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채를 세금으로 청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국가 권력은 네. 구성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즉 주권은 조세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네, 네, 현실 역사에서는 상품화폐도 있었고 네. 뭐 럼펜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네, 금속화폐도 아까 상평통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화폐가 세금에서 기원했다고 하면 법정화폐는 설명이 잘 되는데 네, 네. 상품화폐하고 금속화폐 존재가 잘 설명이 좀 잘 안 예, 되는 그 것 같은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현대화폐 이론은 크기에 대해서도 옛날에 상품화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할 말은 많지만 네. 최소한 현대에 그런 것은 사실 아니냐. 자기들은 예전에도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 논제가 네. 너무 지루하니 가지 말고 네, 네. 현대에는 그렇다라는 건 사실 아니냐. 그래서 현대화폐 이론인가? 그래서 현대만 얘기하지. 현대만 그래, 얘기하자. 그래, 과거 역사 뭐 예. 이거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근데도 안 해. 현대만. 세금으로 친다면은 어. 모든 거래가 하나의 국가 주권 아래서 이루어질 때이지 않습니까?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랍 상인이나 중국 상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대체적으로 금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법정 통화 아니냐라고 네네.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쟁을 하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제하자시피 1971년부터 미국의 달러가 금과의 태안이 중지됐잖아요. 됐죠.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전 세계에 상품과 관련이 돼 있는 돈은 없습니다. 금과 관련돼 있는 돈은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지폐거든요. 금속하고도 관계 없고요. 근데 저는 유프로님께서 설명 들으면은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게 국가가 재정이 부족하면 화폐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도 된다 이런 주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주장하고 화폐 기원하고 이거는 무슨 상관이 있죠? 현대화폐 이론의 최종적인 주장하고
화폐의 기원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네. 화폐가 원래 상품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화폐를 임의적으로 찍어낸다라는 것이 네. 가짜 상품을 남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안 하는구나. 화폐의 본질이 상품 속성에 기인한다면은 화폐량은 기본적으로 상품량에 제한받는다라는 느낌을 함의를 주겠지. 갖는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화폐가 원래부터 국가의 강제 통용력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는 네. 화폐의 양은 국가 정책의 제한만을 받는 거죠. 스토리가 딱 되도록 정의가 네네네. 이미 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아직까지도 참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데. 아, 왜 예전에 우리 네네. 어머니가 네. 방구석에서 돈을 찍어냈으면 좋겠다. 아, 전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저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예, 찍고 그걸 싶습니다. 그래야 네. 된다. 국가는 이렇게 국가- 말했습니다. 아, 국가는 네. 아무나 하면 이제 위조지폐 찍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직까지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재정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신문 기사에서 그런 것을 줄여버리고 쓰니까 네.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된 상태에서 네, 네. 기사를 읽을 때가 그래서 많거든요. 경제면이 읽기가 어려운 그렇죠. 것 같아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세의 수익과 재정의 지출이 동일한 것을 균형 재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균형 재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빚을 내야겠죠. 나라도 빚을 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나라가 빚을 낸다라는 것은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발행한 것 판매에서 빚을 내서 네.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재정 적자 10조가 발생하면 네. 정부 부채가 10조 늘어나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에서 네. 중앙은행에서 직접 돈을 찍어서 사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다 국채를 파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바로.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 채권, 국채를 직접 사서는 안 된다라고 그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재정 지출을 남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아, 왜요? 정부가 채권을 민간에게 일단 팔잖아요. 네. 그럼 민간이 그 채권을 다시 중앙은행에 다시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한 번 그냥 거치는 거군요. 한 번 거치는 거니까 뭐 결국 당구로 치자면 그냥 그 쿠션인가? 쿠션이냐 아니면 그냥 그렇지. 그냥 직구로 치냐 알다마냐 뭐 이 차이네. 그렇지. 그것을 규정적으로 네. 금지시킨 나라나 금지시키고 있지 않은 나라나 네. 별 차이는 없더라.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을 통해서 충당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정부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과다했을 때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네. 국가 부채가 GDP의 100% 수준이라고 그렇죠,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대충 예, 그렇죠. 국가 부채 상한선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지출 예. 못해갖고. 예, 뭐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국가 부채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했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잊을 수 없는 1997년 예, 외환위기 부족해가지고 금융위기 때 엄청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야 그때 그거 좀 구별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예. 국가 부채가 많은 거하고 네네. 외화가 부족한 거. 이게 좀 달라요. 아, 좀 다른가요? 정확히 예. 구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얘기를 먼저 하면 네네. 97년도에 한국이 겪었던 금융위기는 이제 외채 위기 아닙니까? 네, 달러. 네, 달러가 네. 없던 거. 네,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달러로 빌린 빚이 많은 거죠. 네, 네. 달러로 네, 갚아야 네. 되는 거죠. 근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제때 대외 부채를 못 갚게 된 거죠. 네, 네. 달러로 된 대외 부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근데 현대화폐 이론은 뭔가 하면 네, 요 외채 말고요. 네. 자국 통화로 발행된 국가 부채는 자국 통화. 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서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다. 아. 이러니까 외채 위기하고 이 국가 부채 화폐 현대화폐 이론에서 얘기하는 네, 이쪽에는 네, 네. 완전 다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현대화폐 이론의 그 국채 음.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로 받는 자국 문제가 통화로 된 부채는 문제가 없다. 파산될 일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면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어떤 건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유로존 국가잖아요. 유로존. 네네. 네. 단일 통화 동맹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유로 자체가 자국 통화기는 해요. 근데 자국만의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발권력이 없어요. 내 건데 내 게 아니야. 아 그러네. 그렇다 보니 국가 부채의 과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럼 미국은 국가 부채 한도가 그렇죠. 있죠. 현재 국가 부채 한도가 22조 달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로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 한도를 정하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현대화폐 이론의 이론가들은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그 한도 안정에도 문제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0%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국채가 엔화로 발행된 국채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물가 하락을 걱정하고 있지 네. 아, 그러니까 부채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발권력이 있으면 자국 통화 단위로 발행된 채권 때문에 국가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네요.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한 거니까. 네, 예. 네. 그리고 국가는 뭐 망하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발권력이 있다면 국가 파산은 없다. 네. 이 말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타당한 것 같고요. 전례를 한번 보면 말이죠. 미국이 전쟁을 여러 번 했죠. 네. 특히 크게 개입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인데 이때 이제 전비가 좀 부족하니까 네. 전비 조달을 위해서 어느 나라나 전쟁 국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미국도 그랬어요. 사실 전비라는 게 전쟁 비용 전쟁 말하는 비용, 거죠. 네. 그래서 예, 너무 예. 줄여서 얘기하면은 또 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건 네. 이제 우리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쓰는 전비. 아니 죄송합니다. 요즘 워낙 이게 네. 줄여서 우리 말하는 거 때는 요즘 우리 때는 난 젊은 이게 친구들이 좀 많이 줄여서 하는데. 얘기했어요. 아 이렇게 전비라고 했어요? 네, 저번에 예. 길거리 지나가는데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네. 민유 총기 일제 신고의 기간이라는데 민유 총기. 아, 그게 뭔 민간인 뜻이에요? 소유 총기. 네, 민간인 소유 총기. 뭐 두 분 딱 알아듣는데 뭔- 나 못 알아들었는데. 뭔지 알아야 신고를 하지. 아,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내 말이. 플래카드 쫙 봤더니 플래카드가 어.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거지 자기들이.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또 세대가 갈리나. 그러면 이제 사실 젊은 세대한테 좀 네네. 어필하기 위해서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네, 위해서 네, 네. 전쟁 국채를 엄청나게 이제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막 호소하면서 그랬죠. 나치와 싸우자. 미국도 포스타 붙이고 히틀러 네, 네, 이 싸우자 뭐 이러면서 호소를 파는데 실제로 국채를 누가 샀느냐?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 주로 샀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중앙은행끼리 거래를 네.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채권 이자율 상한제를 실시해서 채권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는 거죠.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국가는 국채 가격 하한제를 실시해서 중앙은행이 무조건 너무 싼 가격에 못 사게 네. 일정 가격 이상으로 싸도록 이런 식으로 정부가 막 정한 거죠. 임의로. 민간한테 이렇게 팔다가 네. 민간이 많이 사지 않아가지고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려 그러면은 그 중앙은행이 사주고. 한 가격으로 한가를- 사버리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일정 가격을 한을 정하니까 금리는 네네. 상한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미국이 망했다는 얘기 못 들었죠. 네. 네, 그런 식의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음. 근데 비슷한 시기인데 일본은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서 네. 재정 지출을 확대했거든요. 어. 근데 중앙은행은 왜 사게 했냐 하면은 네. 민간에 팔잖아요. 네. 그럼 민간에 돈이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민간에게 안 팔고 중앙은행에 중앙은행에 팔기 팔면? 때문에 민간 돈은 그대로 있으면서 화폐량이 또 늘어나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실시했던 사람이 네. 일본 에나 50엔짜리에 그려져 있죠. 네, 그려져 네. 있는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예. 음.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가 네, 네. 바로 그것을 본따서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죠. 계속 돈을 뿌렸죠. 예. 아, 근데 일본의 사례도 그렇고 미국의 사례도 그렇고 이게 망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정부가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을 통해서 충당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뭐 실물적인 생산이 변화가 없고 화폐량만 늘어나는 건데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은 건지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당연하죠. 오르겠죠. 그러니까 아, 물가 정부가 오르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돈을 찍어내서 재정 지출을 이렇게 늘린다면은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폐량이
10% 늘어났다고 해서 네. 인플레이션율이 10%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례해서 예. 뭐 같은 수치로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 일어나진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절대 안 그렇죠. 화폐량을 증가시키면 네.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화폐 이론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일정 정도 감소하더라도 수요 창출을 통해서 생산을 견인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더라도 생산 견인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가 쌓인다고 해서 파산하는 일은 없으니까 특히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는 통화발행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충당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화폐량을 늘린다고 생산이 진짜 늘어나나요? 그냥 그게 궁금하고요. 뭐 그렇잖아요. 뭐 조폐공사에서 돈을 계속 이제 찍어낸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겠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단순하게 인과구조에서는 잘 그려지지가 않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네. 다 케인스의 제자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너무 많이 나왔던 우리 케인스 선생님. 케인스 네. 사상을 원래 그대로 계승하는 건 아닌데 네. 자기는 그런다고 해요. 아, 정확히 예. 말하면 포스트 케인지언인데 네. 후기 케인스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케인스의 핵심 사상은 뭔가 하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면 네. 공급이 그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찍어서 정부가 그걸 지출을 하면 네.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돈이 풀리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공급도 그에 따라서 늘어나서 당연히 고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공급을 늘리려면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험 문제가 약간 해결된다는 그런 거죠. 생각도 든다. 이게 제조업이 많을 때는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제조업이 아닌 경우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서비스업도 그럴 겁니다. 뭐 잘 모르는 저로서는 서비스업도 그냥 그런 마찬가지고. 생각이 약간 네.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케인스 이론은 또 뭔가 하면 뭐 듣는 네.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승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예. 승수 효과는 뭔가 하면 정부 지출이 10이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가 10 늘고 생산이 10 느는 게 아니고 네. 그보다 수요 생산이 더 많이 는다. 더 많이 는다. 아, 네. 제곱 몇 배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네. 왜 승수 효과 이게 화급 효과가 자꾸 일어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이 촉매제 역할을 해서 그보다 더 큰 파생 효과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네. 최종적인 국민소득 증가는 10보다 몇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부 재정 지출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케인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심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나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좀 말을 아껴뒀다가 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이 왜 현대화폐 이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보니까 뭐 이건 경제 이론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네. 이유가 네, 통화 발행을 통한 재정 적자 확대가 네. 부의 재분배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음.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세상의 재화와 서비스가 한정된 상황에서 화폐 발행을 통해서 새로운 구매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던 화폐의 구매력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간단히 좀 얘기하면 물가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화폐 발행을 통해서 수요를 진작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견인한다 하더라도 화폐 발행량만큼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민간의 부가 국가로 이전하는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상의 세금이다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정 지출은 상대적으로 부자보다는 빈자를 위해서 사용된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기존에 부가 있던 사람들은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예. 부를 강제적으로 이전당한단 말이죠. 네, 네. 부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화폐 발행을 통한 재정 적자 확대는 손쉽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갖고 이 재원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걷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 막. 찍어서. 그러면 결국 세금을 걷는 거 효과가 같다. 네, 이게 네, 포스트 네. 케인지언의 생각인데 아. 주류 경제학자가 볼 때는 이거는 강제적인 부의 이전이야. 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없는 사람으로 돈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확 빼내기 위해서 이것들이 이런 방법을 쓰는군 이렇게 하면서 반대한다는 그럴 수도 거죠. 있겠네요. 이게 6%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많이 찍어낸 돈이 결국 이제 국가 재정이 되고 그 국가가 그 세금을 가지고 지출할 때는 부자를 위해서 쓰일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정도 있지만 어쨌건 그렇죠. 사회복지 지출로 주로 많이 이제 쓰이죠. 복지 예. 쪽에 쓰게 되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게 이제 민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민간 이전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 부자들이 이제 이게 억지로 강제로 한 어떤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주류 경제학자들은 못 됐네. 주로 뭐 못된 거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면은 정부의 이런 기능을 네. 아주 싫어하죠. 그렇죠. 시장의 자율 네. 기능에 맡겨야지 네.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음. 시장을 말하자면 혼돈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와 결국은 저소득층에게도 나쁘겠다, 나빠진다 이런 이렇게 신념을 사실 갖고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 자기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일정한 노력을 통해서 네. 일을 하든 투자를 하든 저축을 하든 네. 얻어져야 하는데 네. 화폐 발행을 통해서 구매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학 책에도 도덕적 해이란 말 많이 나오거든요. 도덕적 그러니까요. 해이를 주류 경제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임노동에 대한 가치만 인정하는 임노동이 거에 그 대해서 시장의 그 정상성을 보장해 주는 아니, 거라고 그러니까요. 주류 경제가 그렇죠. 생각을 하죠. 아니 네. 그렇지만 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소득이라는 게 꼭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지는 않잖아요. 주로 안 그렇습니다. 아,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현대 화폐 이론의 네. 내용을 상당히 받아들이는데요. 네, 네. 이걸 아주 쉽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국가가 재정을 쓰는데 네.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지출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세금 잘 안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예. 세금 안 내려고 그래 세금 낼 필요 없어. 대신 우리가 우리가 찍을게. 찍어서 쓸게.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네, 세금을 네.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돈을 찍어내면 통용이 안 되느냐? 네, 네. 이거 아니라는 거죠. 통용된다. 통용된다는 화둔 돈이죠. 거죠. 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통화 발행량만큼 네.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망할 이런 염려는 거죠. 또 없고 없다. 그리고 이런 기존의 거죠. 부자들이 이거는 갖고 뭐- 있던 그 돈의 가치는 또 떨어지고 이거는 아이. 명백하다라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네네. 국가가 위조 지폐를 찍겠다. 그러고 그거네요. 근데 위조지폐를 국가가 막- 찍은 위조 지폐가 네. 위조 지폐냐? 법정 집행다. 법정 지폐인데. 지폐. 예, 이게 MMT의 더군다나 세금의 효과가 내용이라는 있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현대화폐 이론 소개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샌더슨이 왜 이 현대화폐 이론을 주장했을까? 또 연결고리 뭐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데요. 더 추가할 내용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네네네. 있는데 저 추가할 내용은 현대화폐 이론은 일자리 보장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현대화폐 이론은 국가 재정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이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자고 주장하거든요. 완전 고용을 하자는 거죠. 실업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화폐 이론의 일자리 보장론에 따르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일자리가 사회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일자리의 임금보다 더 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취직을 하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앵커라 그러죠. 앵커. 그러면은 다처럼 기능한다. 그게 기본 최저임금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보다 네. 낮은 임금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국가 보장의 기본 일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리를 잃은 사람은 기본 일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재정 부담을 네네. 화폐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출근만 하라. 돈은 주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니, 출근 안 하고 돈 받으면 안 되나? 정말 그렇게 일을 계속 해야 돼. 그게 그것도 뒤에 바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본소득과의 차이죠. 그 차이죠. 일자리 보장론이 우리가 네. 몇 번 다뤘죠. 이렇다 72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영어로 job guarantee라고 하죠. 이제 단어만 보면 일자리 보장. 네. 뭐 누가 보장하는 거지 하는데 이게 보장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네.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하는 이론 이거를 job guarantee 이론이라고 하고요.
아까 한번 나왔죠. 포스트 케인지언의 대표적인 주장이고 음.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경제 정책에서 일자리 정부론 네네, 이것도 여기에 그렇죠. 강한 영향을 받은 그런 거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상황파 뭐 붙여놓고 정부가 뭐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다 하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해요. 도대체 초기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어쨌건 간에 전통적 케인주의와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전통적 케인주의, 표준 케인주의는 적자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지출을 막 확대해요. 총수요가 늘어나. 네네. 그럼 이 총수요가 늘어난 게 민간 고용이 증대돼 갖고 실업이 해소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네. 포스트 케인지언의 잡 개런티 정책은 정부가 최종 고용자가 돼서 네. 정부가 그냥 실업자를 막 고용하는 거죠. 그 비용을 정부가 찍어낸 돈으로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MMT 이론하고 일자리 보장 이론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네네. 그래서 어쨌건 최소 수준의 수용 창출을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거. 이게 이제 잡 개런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프로 이제 언급에 따르면 이제 현대화폐 이론의 재정 적자를 이제 계속 발생시키는데 요거의 기준이 일자리 보장 이론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서 들어보면은 얼만큼 재정 적자를 볼 것이냐, 네. 몇 조까지 볼 것이냐. 요 기준은 정부가 기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그 수준까지 적자를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이론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균형 재정이라고 하면 일단 기준은 있잖아요. 네네.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근데 적자 재정을 기준으로 하자 할 때 적자를 얼마만큼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나오게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완전 고용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정 적자를 허용하자라는 걸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1화트 72회에서도 얘기했는데요. 네. 뭐 저는 당연히 잡 개런티 안 좋아하고요. 저도요. 네, 직접 줄 수 있는데 굳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시켜갖고 그러고 나서 돈을 또 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네. 얘기했었잖아. 그냥 출근만 하라 아까 얘기도 했는데 네, 네. 아까 유프로가 아주 까놓고 좀 쉽게 얘기한 건데 네. 이 일자리가 있나 없냐 네. 취업하냐 실업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자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일자리의 질. 네. 괜히 존엄성도 떨어지고 하는 일도 없고 네네. 괜히 하는 일도 없이 앉아있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것도. 아니 일을 통해서 예. 자기 효능감도 그렇죠. 생기고 이러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냥 의미 없이 가서 출근 도장 찍고 앉는 건 네.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네. 일자리 질만이 아니라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업률이 트럼프 들어갔고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미국에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고 있냐? 그게 아니고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는 서민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업이냐 고용 창출이냐 이거에 너무 포스트 케인지언이 목을 걸고 있는 이 케인지의 네네. 유산이라고나 할까 예, 이런 거 케인즈의 있는 것 같아요. 전통에 서 있기 네. 때문인데요. 노동을 너무 신성시하는 것 같아. 노동을 내가 봤을 중요시하죠, 때는. 진짜. 네. 그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일자리가 아주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실업률 자체를 소득 불평등 완화의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실업률이 높아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네, 통계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네, 한국 네,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대화폐 이론의 일자리 보장론은 기본소득론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사실 저는 이 점이 되게 주목이 되거든요. 일자리 보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네, 기본소득론을 비판하는 이가 있고요. 그럴 어, 것이리라고 예, 짐작했습니다. 예, 실제 네. 있고요. 예. 그런데 기본소득 재원을 아예 화폐 발행을 통해서 마련하자라고 네.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근데- 갑자기 육부로님 얘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지난 이렇다 방송에서 왜 스위스 사례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탄소세 가지고 이제 그 기본소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이제 배당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냐 뭐 엄청 고민하고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 지금 현대화폐 이론 들어보니까 그냥 찍어서 주면 되네. 지금 찍어가지고 기본소득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녹색 뉴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 일자리 보장론이 기본소득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제 생각에는 비판이라기보다는 네. 철학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현대화폐 이론은 경제의 건전성 자체를 완전 고용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 고용과 전통적인 복지 국가를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본소득론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든지 네. 아니면 사회의 공동자산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네.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철학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네. 화폐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일자리 보장론은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더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 연구자 입에서 직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뭔가 아니 감이 먼저죠. 감이 먼저가요? 감이 먼저죠.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은 하지만 왜 연구자들 맨날 연구해가지고 그 이론적 근거들을 마련하시니까 직감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추후에 연구할 게 되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네.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네네. 간략히 요약하면 이게 일자리 보장론은 네.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재정 적자를 네네. 중단하잖아요. 네네.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네. 생산의 창출 없이 네. 화폐가 발행되는 네, 일이 네.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가 비판하는 있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이게 아까 유프로님 말씀하시기 전에 화폐 찍어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죠. 예, 유프로님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뭐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창출되면 네. 그에 따른 생산이 뒤따라온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뭐 현대화폐 이론은 뭐 많이 공부는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현대화폐 이론을 딱 볼 때 가장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 균형 재정에 네네. 대한 어떤 미신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깬다는 어떤 통쾌함이 있었다. 이런 기억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한번 예로 한번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네. 외환 위기 겪고 나서 한 2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20년 이상의 세월을 쭉 보니까 2009년도 한 해를 제외하고는요. 계속 재정 수지 흑자를 본 거예요. 흑자라는 건 결국 걷어들인 돈을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겼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지. 예. 예. 자꾸 남겨 왜 그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 원래 현 정부의 처음에 이제 경제 지침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말은 합니다만 이걸 추진했던 2018년에도 재정 수지가 31.2조, GDP 대비 1.7% 흑자였어요. 근데 국가가 네. 재정 흑자가 된다라는 건 일을 안 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전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 이전 소득을 그러니까요. 자꾸 발생시키면 좀 풀어야지. 네, 풀어야지 왜 소득 남겼어? 조성이 되는데 국가 빚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부가니까 경기가 네. 안 좋은데 네네. 경기 진작에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기가 부진한데도 음. 균형 재정을 자꾸 강조하면 네. 정부가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이 이 체감적으로 나아졌다. 음.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떤 내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네. 거지. 그리고 정부가 어땠나 네. 하면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을 보면 네. 세금이 잘 거쳐요. 예. 그래갖고 네, 그렇죠. 네. 예, 예, 지난 예. 3년 동안 어제 뉴스 보도에 났는데 예산이 나왔죠. 내년 예산이 500조를 돌파합니다. 아하. 처음으로. 예. 네네. 그래서 지난 3년간 네. 올해 이렇게 내년까지 포함해서 2019년, 20년, 18년 3년 동안 그러니까 네네네. 문정부 3년 동안이죠. 네네. 예산이 113조 늘었어요. 예산 113조를 국민 네. 기본소득으로 계산해 보면 네. 월 18만 원, 그렇죠. 연간 예, 예. 200만 원 줄 수 있는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게 3년 동안 재정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13조를 기본소득에 안 쓰고 뭐 했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을 뭐 증진한다든가 뭐 신기술 네네. 개발이라든가 뭐 등등에 네네. 썼다는 건데 그랬겠죠. 과연 그런 효과가 날지 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는 게 네. 충분한 기본소득은 증세를 꼭 필요로 하겠지만 네네. 작은 규모의 부분 기본소득은 지금 재원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었다. 지금 3년 동안 할 수 있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좀 허탈해지는 면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균형 재정을 달성하면서도 하면서도 할 수 있다. 있다 이런 그러니까 거죠. 의지, 정치적 의지가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다시 좀 최근에 하게 됐어요. 아니 그렇기도 네. 하고요. 지금 차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면을 읽을 때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국가 재정이면 뭐 흑자다, 뭐 재정이 남았다. 그러면 재정이 우리가 튼튼해졌다. 네네, 국간이 그러면 국간이 예.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좋게 우리 표현하죠. 가정 경제에 빗대어서 그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는 예, 예. 아예 그냥 재정을 다 써버려야 우리에게는 혜택이 있는 것인데 재정보다 그걸 더 남겼다. 쓰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맞아요. 잘 해석해야 되겠네요. 신문 읽을 때도. 그러니까 지자체장 예. 같은 경우도 이제 정당이 바뀐 경우에는 자기 실적을 뭐
떠벌릴 때 뭐라냐면 전 시장이 했던 부채를 내가 다 갚았다. 네, 그렇죠. 이거 되게 강조하는데 네네. 물론 지방자치제 중에서 좀 헛되이 돈 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이해하지만 지방 정부는 네. 좀 파산할 수 있기는 해요. 예. 네. 한국은행이 없기 때문에. 아, 그건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돈 안 썼다는 게 자랑은 아니죠. 자랑은 아니죠. 해야 될 아. 일을 안 한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 네, 네. 예. 그러게 그리고 말이죠. 이제 균형 재정이라는 게 네. 너무 이름이 이쁘잖아요. 예쁘죠. 균형이라는 단어 너무 예쁘죠. 예. 주류 경제학들이 만든 이름이 다 이름이 그래서 예뻐. 균형 재정을 어. 깨자는 이야기가 아, 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자처럼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불규정이 되니까. 말도 그렇죠.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은 적극 재정 적극 재정. 아니면 탄력 재정. 아, 탄력 재정. 이렇게 탄력적 오, 재정, 좋다. 적극적 그 재정이 유프로님이 만드신 거 맞죠? 내가 만들었죠. 아, 네. 쓰는 사람이 있는지 브라보. 감이 좋아, 모르겠는데. 감이. 아, 브라보. 근데 여기다 대고 네네. 재정 적자를 합시다 하면은 아, 적자. 안 적자라는 되죠. 빨강색, 빨강색. 예, 오, 그렇게 적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잘 만들어야 그러니까 돼요. 적극 재정, 하이에크가- 탄력 재정. 예. 하이에크가 잘한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하이에크 프리드만이 아, 말을 잘 말을 잘 만들어야 만들죠. 되는 그러니까 장부에도 적자 났을 때 빨간색으로 쓰면 안 돼. 파란색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자가 아니고 무슨 뭐 청자 이렇게 재정청자, 재정청신호 좋다. 재정청신호. 그러니까 이게 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 다 같아요.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어 그 속에. 언어에 우리 네. 생각이 다 갇혀요. 네, 근데 정치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예. 예. 아, 그렇고 제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네네. 같으니까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우리 그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현대화폐 이론이 한국의 정책 변화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 또 이 주제를 요청했던 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예. 한국에서도 논의는 많이 되고 있지만 네. 한국이 정책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런 변화를 주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건데 양적 완화 정책을 폈잖아요. 그렇죠.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현대화폐 이론이 일리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거든요. 네네. 그 양적 완화라는 것은 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시장 금리를 더욱 내리기 위해서 채권과 같은 민간 자산을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 돈과 민간의 부실 채권을 교환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파국을 막았단 말이죠. 현대화폐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중 그 무역 전쟁이 네네. 더욱 더 심화되고 있으면서 또 세계 불황도 예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도 또 다시 양적 완화로 가려고 금리 하락을 막 재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욱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된다면은 미국도 재정 지출을 결국 확대하게 될 것이고 아.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현대화폐 이론이 정책적으로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이 그래주면 네네. 우리가 막 좀 편하죠. 별로 논쟁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네. 미국이 일단 하고 네. 예, 우린 또 거기 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이렇다는 청취자분 아까 어떤 분이었죠? 모조. 모조님, 예, 모조님께서 리퀘스트에 의해서 진행된 이렇다였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가끔 댓글 남겨주시는데 응원의 글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모조님처럼 경제와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정치 경제 포함해서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렇다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좋고요. 기부도 좀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기부 그리고 저기 특별히 저희 우리는 이렇다 분들 최근에는 뜸해요. 최근에 네. 좀 뜸하네. 저 네. 그때 제 팬이라고 했던 불타는 네. 청춘님이 네. 기부를 좀 하시던 이후에 아, 좀 예. 뜸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주권이 예. 없어서 예. 화폐 발행을 못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그럼 팟빵으로 기부하시면 팟빵에서 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연구소. 연구소로? 기부금 계좌로. 아 그래요? 바로 때리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기부금 계좌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등등에 올릴 때 항상 같이 올리겠습니다.
아 예. 네네. 저희가 방송할 때 미리 그 계좌번호를 옛날에 우리 방송에서 광고도 올려드렸는데, 했었잖아. 예, 근데 네. 광고를 했는데 계좌번호를 안 했어요. 그러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봐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네. 방송에는 음. 계좌번호를 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송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도움된 만큼만 네.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기부금은 곧 저의 진행비로도 예, 보상이 된다는 오늘 거. 사신 방송이라 네, 사신 방송 꼭 네.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MMT 현대화폐 이론 중심으로 잘 살펴보았고요. 청취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